안녕하세요. 저 이제 단대부고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정덕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소개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드릴 책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뭐 정의란 무엇인가 도 유명하고 이제 사실 이 책이 이제 마이클 샌델이 썼다고 해서 처음에 핫하게 많은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 책을 나눌 때에도 좀 유명한 책이다 뭐 이렇게도 소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책 하나 읽어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부제가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비판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 장별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면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첫 번째 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 현재보다는 전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상황을 보면서 좀 여러 의문점을 제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를 사실은 예측하기 쉽지 않던 일이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을 뭐 샤이 트럼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단 말이야? 라는 의문들이 당시에 많은 충격이었죠. 많은 충격을 주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저자는 트럼프의 당선을 가지고 주류 세력에 대한 반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그 미국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이제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계층이나 학력이라는 것에 대한 시선들, 이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 시각들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반감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당선시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책의 저자는 미국 국민들이 능력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미국의 어떤 사회 시스템과 구조,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 첫 번째 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정치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좀 읽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정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챕터 2에서는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능력을 어떤 개인의 미덕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사회적인 풍토, 그런 문화를 좀 비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미덕 덕분에 재능이 발현된다. 미덕이 이제 뭐 좋은 미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거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이제 챕터 3장에서도 개인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책의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요게 두 번째 장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내용인데요.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주장은 밝고 기운찬 아이디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허리케인이 죄의 대가라는 어두움이 있다. 그래서 어떤 미덕과 현상을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연결점을 국가라는 차원에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장인데요. 자, 강대국은 선에서 위대하다는 도덕론적이고 섭리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내면서 개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부유한 개인은 자신의 미덕으로 부유해진 거라는 도덕론적
능력주의적 아이디어를 밀어내기란 쉽지가 않다. 현재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머릿속에서 했던 것은 지금 만연해 있는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만연해 있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능력을 미덕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책임은 묻지 않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비슷한 측면에서 이번에는 능력을 개인의 노력과 한 명, 그 사회 구조가 아닌 그 한 명의 노력과만 연결짓는 그런 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의 제목은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입니다. 자, 여기도 책의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자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 전까지 모든 대통령이 썼던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보다 레이건 대통령 때 했던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자격이 있다라는 그 말이 이제 유행처럼 계속 대통령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이상 그에 마땅한 급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앞에 말은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수학 배울 때도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역과 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우는 성립한다. 노력한 사람은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말에 대우를 따져보면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견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보상받지 않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의 탓이야,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라고 우리의 생각 밑변에 깔리게 되는 이런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이런 부분을 좀 비판하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네 번째 장인데요. 여기서의 제목은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라고 합니다. 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책 내용을 좀 보시면 불평등과 수십 년 동안의 세계화로 노동자가 떠안게 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직 교육에만 집중하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역효과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표시한 부분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글로벌 경제에서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이 자업자득이라며 멸시하게 된다. 학력주의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람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일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부지불식 간의 학력주의를 조장한다. 이런 역효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사다 보니까 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왜 교육을 통해서 혹은 학력을 통해서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일이 이런 역효과가 생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게 생길까라고 제가 좀 생각해 본 부분은 교육은 어쨌든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톱니바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톱니바퀴만으로 사회 전체를 바꾸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톱니바퀴들도 함께 움직여줘야만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만 변화한다면 오히려 다른 톱니바퀴들에 의해서 교육이 어긋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많이 보이죠. 사회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학력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바꾸는 걸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오히려 학력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벌어지는 게 지금 거의 많은 상황이죠. 한국에서도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에 넘어가면 다음에 5번째 장은 성공의 윤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뭐냐면 펀드 매니저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 두 직업의 소득이 사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그 소득만큼 재능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사실 그런 소득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유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소비되는 것과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소비되는 그런 것들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능의 유무로 소득 차이가 갈리는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소득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 소득 차이로 재능이 마치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재능이 있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 표현된 걸 보시면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 같은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큰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천재성의 유무가 펀드 매니저와 학교 교사의 차이를 가져온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와 학교 교사 간에 그만큼 천재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요 장에서 저자가 이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방금 했던 얘기는 소득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가 아니다 라는 얘기였는데요. 마이클 샌델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능을 가진 것도 사실은 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뭔가 노력해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갖고 태어난 것이 재능 아니냐. 이건 마치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운인 것처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능이란 것을 비판한다는 좀 그런 뉘앙스를 느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희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장려해주고 그 재능을 꼭 피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꽃피운 재능을 혼자 갖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거는 조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장에서는 인재선별기로서의 대학이라고 합니다. 학력주의와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자, 책의 내용을 보시면 미국에서도 수능처럼 시험을 봅니다. SAT 시험을 보는데 이 SAT 시험이 어떤 경제적 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득 사다리의 단위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 점수는 올라간다. 부잣집 출신으로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5에 하나다. 그런데 가난한 집 출신은 그 가능성이 50에 하나다.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부와 점수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쭉 나오죠. SAT 점수는 사설 모의고사 시험 코스나 가정교사 등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과외비가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같아요. 한국에서도 소득에 의해서 점수가 많이 갈리기도 하고 사교육이 굉장히 많기도 하죠.
그래서 좀 다른 장에 비해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친숙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육에서 이 부의 격차가 나게 되는데요. 요것들은 또 뗄 수가 없는 게 일자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번째 장에서는 1의 존엄성이라는 것이랑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가 근데 좀 6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 6장에서 방금 얘기한 경제적인 차이가 학력의 차이를 가져온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6장의 제목이 인재선별기로서의 대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와 점수의 연관성 말고도 이 저자가 요 챕터에서 비판하는 지점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학이 인재선별기의 역할이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승자도 고통받는 사회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한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학교 가보면, 저도 지금 학생들이 맨날 막 학원 갔다 왔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기든 지든 이런 고통이 자꾸 있게 된다, 뭐 이런 비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학이 인재선별기가 돼버리면 교육기관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하나의 필터가 돼버리고 이 안에서 교육을 하는 그 성격을 좀 축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짚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마치 필터링 되듯이 학력주의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좁은 그 상류층, 흔히 말하는 상류층이죠.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좁은 상류층으로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 뭐 책에서는 이제 미국 사회겠죠. 미국 사회에서 1의 존엄성이 깎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사다리 한 칸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한강변에 있는 뷰가 아주 좋은 아파트는 지금 뭐 수십억 원의 가치를 하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쌓아 올린 노동자들은 그만한 가치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상황,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1의 존엄성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가지는 사람들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 조금의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나 직접 그런 가치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걸 소유함으로써 투기를 하고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흔히 말하는 상류층, 지위가 높은 사람들,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집단에 들어가려는 무한 경쟁 때문에 앞에서 나온 인재선별기라는 역할도 대학에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정의로운 사회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회가 공정하면 능력주의는 정의롭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마이클 샌델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을 때 사실 재능도 뭐 우연하게 얻은 것이고,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결과적인 공정성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능력주의는 정의롭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못 갖는 게 정의로운 거냐? 기회가 공정하다 하더라도 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은연중에 계속 나와요. 책 속에서 뭐 재능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의 산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뉘앙스가 계속 풍기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능의 귀중함이나 뭐 노력의 그런 어떤 귀중함 이런 것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재능과 노력의 결과를 개인이 갖는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의롭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재능이나 노력의 성과들을 잘 살리게끔 해야 되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잘 살린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책을 굉장히 뭐 챕터별로 조금씩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 책으로 얘기를 나눈다면 근데 일단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 독서 대회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온전히 개인의 미덕과 노력에 달려 있는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담아서 뭐 글을 써본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후감을 작성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란 게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독후감을 작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회 말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책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와 미용사의 재능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그건 과연 공정할까? 우리 사회 사람들마다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획일화된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는 게 그렇다면 그건 정말 공정한 걸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펀드 매니저가 있고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그렇다면 이 차이가 소방관과 펀드 매니저의 재능의 차이를 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은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그 소득만큼 차이가 날까? 뭐 이런 질문들 학생들이랑 좀 뭐랄까요?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 사회에 대한 가치를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더 간단한 단순한 질문인데요. 과도한 능력주의가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이런 질문들을 자기가 겪은 거랑 좀 생각해보면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능력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 입시와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그냥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란 말을 넣은 이유는 제가 열심히 해야죠. 이 책에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국가라는 말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점점 간단한 활동이 되는데요. 자, 능력주의를 시작으로 마인드맵 그려보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쭉 그린 다음에 그 개념들 중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들이 학생들마다 있을 텐데요. 그 기준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나눴는지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렇게 뭐 개인적인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조악하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책을 읽고 나서 혹은 뭐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해볼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마인드맵을 쭉 그려보고 색칠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색칠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